보름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선거 관련 소식들 오늘 얼마나 보고 들으셨습니까? 후보자가 결정되고 나니 기성 언론들은 이제 어느 당이 의석을 몇 개나 차지할지 판세를 분석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뉴스들 속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투표의 힘은 조금 진지한 주제들을 준비했습니다. 각 당에서 출마한 후보들과 몇몇 분야의 공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 시민단체에서 대표 선수들만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장님, 그리고 민달팽이 유니언의 임경지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안 처장님, 먼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서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공중파 보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항상 웃음이 많은데 오늘만큼 웃을 수가 없네요. 뭐 그 세월호 사건 참사 온 국민이 지금까지도 슬퍼하고 있고 아직도 실종자를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진상 규명과 또 우리 실종자 수습인데 그것들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7시간 꼭꼭 숨기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진상규명 요구하는 가족들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일이 난무하고 있는데 정권이 나서서 아예 세월호 가족들을 왕따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정권의 장악된 방송들까지도 세월호 관련된 건 가급적이면 보도 안 하고 숨기는 그런 제2차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TV 같은 대한언론이 더더욱 소중하고 뭐 교수님도 이제 신문방송학 전공하시면서 바로 언론이 이렇게까지 이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을 외면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언론개혁,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언론개혁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언론이 이렇게 한쪽 부분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이걸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미디어 프레이밍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관심사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보도는 아예 안 하고 예를 들면 KBS는 뉴스 시작하자마자 거의 끝까지 약간 제가 과장해서 북한 관련 뉴스만 해요. 무슨 북한 방송인 것 같아요, KBS가. 선거 방송도 안 하고 세월호 뉴스도 안 하고 북한으로 가서 방송해라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KBS야말로. 자,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이나 또 부정적인 언행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낙선 운동의 대상으로 부적격 후보로 이렇게 지명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몇 면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왜 이런 분들이 들어갔는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 방송이 이제 기록이 남을 거니까요. 생방송도 하고 나중에 많은 분들이 또 보시니까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심재철, 이완영, 조원진, 김순례, 김정훈, 김용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안효대, 온유철, 이현승, 하태경, 황우여, 황진아, 배준영 이렇게 18명입니다. 전원 새누리당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사실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법 반대 표결을 했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찬성은 했지만 계속해서 세월호 가족들이나 피해자들 우롱하고 조롱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순례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이분이 뭘 퍼날렸습니까? 차마 저희들이 방송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들이 뭐뭐 장사를 하고 있다. 제가 방송에 소개를 못할 정도입니다. 알만한 분은 다 아는데 가족들 가장 극단적으로 못 오간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진태, 김태흠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노숙자 같다. 김태흠 의원 그렇게 했죠. 김진태 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세월호 인양이 필요하다 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세월호 인양은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갑자기 훈계를 자식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에요. 그만하세요라는 말투로. 자기 자식이 죽었어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도움을 못 주겠다면 차라리 방해나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도움을 안 주는 걸커녕 넘어서 가족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막말하고 그랬던 딱 18명만 제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 시민 네트워크 홈페이지라든지 또 4.16년도 홈페이지 그리고 지금 SNS상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막말했는지 가족들이 오죽하면
심판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가족들의 호소에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 이 사람들 국회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월호 관련해서 엄청나게 막말 또는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말들, 또 정부가 나서서 세월호 진상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사실은 좀 이런 말이 심할 수도 있지만 방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 만들 때도 대한변협이 법안을 냈고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면 가급적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이른바 대통령이 7시간 조사 못하게 하려고, 또 이 세월호 참사 전후에서 집권 세력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실정과 책임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힘을 빼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했을 때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뭐 사퇴하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석동현 씨나 황전원 씨 같은 분들. 그리고 그걸 떨어지니까 또 이 진상규명으로 돌아온다는 무슨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분들이고, 하나 제가 또 한 분 소개하면 배준영이라는 후보는 있는데요. 세월호와 과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참사 원인이 있는데 불법 과적,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로 밝혀져 있는데, 그걸 했던 업체가 우련통운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인천 지역에. 바로 그 우련통운의 부회장인 자가 지금 인천의 버젓이 생명 후보로 중구, 동구, 강화, 옹진 후보로 나와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바로 그런 걸 보고 더 절망하는 거거든요. 자숙하고 성찰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막말하고 조롱하고 후보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새누리당 비례 15번 김순례, 지역구까지 나온 배준영,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서 정말 심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 국장님, 환경단체에서도 반환경 인사들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명단을 발표하셨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19대 국회 활동을 하시면서 반환경적인 발언을 하신 대표적인 분을 뽑고, 그리고 이제 전 국무위원 중에서 또 그런 반환경적인 정책에 앞장섰던 분, 그리고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뽑아서 27명 정도를 저희가 낙천 인사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4명 정도는 낙천이 되셨고, 물론 저희가 주장해서 됐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낙천되신 분 중에 한 분, 예를 들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가지고 27명 중에서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 분이 3분이고, 이제 24분이 이제 그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핵심적인 과제를 3가지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원전을 확대하는 사회로 갈 거냐, 그리고 그런 원전 위험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를 요구할 거냐, 그리고 22조의 혈세를 쓰고 지금도 운영비로 매년 수천억 원의 비용이 이제 낭비가 돼야 되는 그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동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4대강 사업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류지천까지 전부 다 사업, 그런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그 국토 난개발인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이것을 강행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미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설악산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주장했다거나, 아니면 국토 난개발, 특히나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린벨트를 주장했다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꼽아서 27명이 됐고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분이 이제 그 이노근 의원이 굉장히 눈에 띄시죠. 이분은 뭐 원전 쪽이나 아니면 4대강이나 국토 난개발이나 골고루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신 걸로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도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나요? 그런 분으로 그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분 중에 한 분이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세요. 박근혜 정부의 그 반환경인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친원전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난개발이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세운 게 대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OECD 꼴찌에다가
그것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여당 의원이 요청을 한 것도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끝까지 지속적으로 수년에 걸쳐가지고 예.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고리원전이 가동되는 기장군에 진박 계열로 네, 출마를 하고 계시죠. 네, 그분도 이제 낙천 대상자로 됐는데 예. 사실 공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인지도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공천이 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주목할 만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김동완 지금 현 국회의원인데 예. 충남 당진시에 나오는 예. 분이세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예.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친원전의 정책의 입장을 줄고 이제 내고 계신 분이시죠. 예. 등등 해서 이제 27명의 분들이 지금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27명 중에서 이제 낙천 빼면은 24분이 지금 명단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그 당별로 원내 네 개 당이 새누리당, 네, 더불어, 네, 네. 국민의당, 정의당이 있는데 예. 신규 원전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입장이 어떤가요? 신규 원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요. 예. 국민 투표에 맡겨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왜 중단이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저희가 환경운동연합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한 80여 개 지역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 소비자 생협단체 이런 단체들이 모여있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당 초청 토론회를 했어요. 예. 뭐 성과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아주 깔끔한 답변을 보내오신 거죠. 보통 뭐 여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답변을 안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답변을 못 준다, 바빠서라고 얘기하시고 토론회도 못 나온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이 그날 2시 토론회인데 11시에 답변서를 보내오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환경단체 쪽에서는 지금까지 총선이나 뭐 대선 과정에서 이런 답변서를 받아본 게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정말 지금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신규 원전 계속 가야 되고 삼척 영덕 주민투표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도 도입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제 참석은 못하지만 답변은 일찌감치 보내주셨는데 이제 양해를 요구하신 게 지금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고 내용을 준비 중이라서 그 보류하는 게 좀 많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뭐 핵발전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그 뉘앙스로 보이는데 뉘앙스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그러게요. 하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한쪽에 홍보 예산이 과도하게 쓰이는 것이 그런 불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양쪽이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좀 이제 약간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분명히 신규 원전 반대, 노후 원전 폐쇄를 공약을 걸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개인의 주장이라는 부분이 좀 더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였고 나아가서 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당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새누리당만 빼면 사실상 나머지는 원전에 대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국민의당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원의 보류, 국민의당이 신규 원전에도 검토 이런 네네. 발언은 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근데 뭐 저 타겟은 국민의당이라기보다 예, 예. 새누리당. 예.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게 네. 아까 KBS가 북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맨 북한 뉴스만 내보낸다 했잖아요. 네. 또 보니까 북한이 핵을 지금 좋아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보니까 새누리당도 북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핵을 좋아하고 새누리당은 온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핵이잖아요. 핵과 함께 살겠다는 거죠, 이자들은. 이 반환경 그 의원으로 뽑히신 분들 중에서 핵무장을 유독 핵무장을 주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 네. 새누리당 소속 아닌가요, 네, 그분들이? 그렇죠. 정말 저희가 그 활동가들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지난 19대 국회 속기록을 한 6만 페이지를 거의 다 봤어요. 제가 이제 핵무장 쪽을 주로 봤는데 보면은 그 김동완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뭐 원전도 확대해야 되고 핵무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참 이분 김울동 의원. 네, 김울동. 예. 이분도 아주 노골적으로 핵무장 발언을 하셨고, 뭐, 김종태 의원, 송영근 의원 비례대표로 나왔던, 그 다음에 이노근 의원,
예, 인호근 의원도 그렇고 정몽준, 뭐 이현재 의원, 정청래 의원도 핵무장 발언했습니다.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그쪽에 발언했던 분이 이분이신데 어쨌든 대부분 다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들이 핵무장 발언을 아마 이번에 북한 핵실험 때문에 더 했을 거라고 저희는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국회 속기록을 보면 특히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임경지 위원장님. 청년단체들이 뽑은 낙천 대상자가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공천되기 전에도 이 명단이 나왔어요. 네, 낙천 명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천 결과에 반영이 됐나요? 저 18명 이제 네. 발표했었고요. 3명이 이제 공천 탈락이 되었고 15명이 지금 본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3명. 예. 아니 3명, 5명 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3명은 신기하게도 양천갑 지역구 모든 의원들이 다 탈락을 했는데요. 실제로 양천갑이라는 지역은 목동의 행보주택 선정 과정에서 원래 이제 선정되었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국토부가 스스로 취소를 해준 지역입니다. 사실상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뭐 세대 갈등 아니냐라는 논란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머리띠를 동여매고 행보주택을 강하게 반대했던 주민의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입후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행보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당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주 반대하게 무력화시킨 당사자를 사실 당에서 받아주는 것도 참 신기한 그러네요. 일이었는데요. 이 당시 이제 사인을 해줬던 의원이 길정우 양천갑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민주당의 비례대표인 김기준 의원도 사인을 해줬습니다. 양천갑에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3명의 사인이 고스란하게 남아져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3분 다 전원 탈락을 했고 이제 하게 됐고요.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 15명 사실 어마어마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야에 이름을 다 올리신 분들인데요. 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무성 전 대표, 그다음에 주로 노동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저희는 앞에 청년팔이 노동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서 노동개혁 결과적으로 청년을 명분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젊은 피들이 힘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김용남 의원이 헌혈 퍼포먼스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권성동 의원처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외국인의 복리후생이 지나치게 좋아진다라는 발언을 이제 한다던가 이런 의원들과 함께 사실 또 청년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일삼았던 특히나 청년을 하나의 시민이라는 주체로 보지 않고 아주 무절제하고 미성숙한 사람들로 보면서 뭐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면 뭐 정신이 나약해진다, 뭐 아편과도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원유철 원내대표, 정종섭 전 장관이 청년수당은 범죄와도 같다 이런 말 하기도 했었고요. 이인재 의원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주거 문제에서는 인호근 의원도 저희도 이제 당당히 이름을 또 올리셨고 경쟁적으로 주택산업 발전시켜야 돼서 민간임대 주택 월세 60만 원에 달하는 주택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김성태 의원도 대표적으로 뉴스테이나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도 환수를 폐지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진박 간별사죠. 최경환, 또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다 들어가 있네요. 최경환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은 저희한테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워낙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뭐 안 끼는 데가 없는 분들이죠. 오늘 그 우리 양효원 국장님이 그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던 인호근, 권성동, 윤상지 인호근 방금 우리 임경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반청년, 반주거권 후보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박살난 전월 상한제 반대하고요. 기업형 그 대기업 특혜 정책인 뉴스테이 찬성하고 뭐 그러니까 반환경, 반청년, 반노동 뭐 이번에 어저께 출범한 서울 총선 네트워크에서도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우선적으로 낙선시켜야 될 대상으로 또 뽑혔습니다. 권성동 후보는 뭐 역시 또 반노동, 반청년, 반환경인데 또 뭐가 있냐면요.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청문회 때 여당 측 간사였어요. 아, 그래요? 대표적인 친이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권의 비리니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그 이명박이라든 이상득이라든 이런 사람들의 증인 채택을. 그래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으로부터도 낙선 대상으로 뽑혔고요. 윤상직도 역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에서 당시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총괄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낙선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 발표한 18명 명단 보면 이 사람들 겹친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쁜 정책을 하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나쁜 짓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우습게 보고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앞장서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이노분 사람들이다. 의원이 노원갑이죠. 네. 예, 노원갑. 이분 발언하신 거 한 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예. 이 아라뱃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오세훈 시장 경인아요. 때. 우리가 반대 서울운하 경영운하. 네. 어쨌든 우리가 먹는 식수에다가 배를 띄워서 예. 그리고 그걸 운하처럼 다 파갖고 하겠다는 게 혈세 낭비기도 하고 식수오염 문제도 생기고 4대강 사업의 한강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 아라뱃길 이용 문제, 활성화 문제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환경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게 국가하천입니까? 왜 박원순 시장이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갑가을이 바뀝니까? 회수하라고 하세요. 회수. 국토부 나오세요. 왜 저 한강을 전부 서울시에 맡겨가지고 국토부가 나라가 말이야 지방정부한테 일일이 가서 고개 숙이고 거기 가서 승인해줘 합니까? 예?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하면 그래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맡기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발언 자체가 저질이네요, 저질. 예, 그렇죠. 들어도 저질이고. 그러니까 그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중에 하나만 낸 건데 예. 이것뿐만 아니라 발언이 횟수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개발주의자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와 국가 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지자체 장이면 예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적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환경적인 것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는 건데 이제 내용이 맞으면 선동할 수도 있겠지만 이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다라고 네. 봤던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얘기 많이 잘 듣고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선대위가 다 구성이 됐거든요. 각 정당마다. 예. 선대위에서 각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사실은 선대위 구성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대에 어떤 인물들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 노지민 기자가 기사를 취재해 왔는데 함께 보고서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원내 4당이 4.13 총선을 보름여 앞에 두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가장 늦게 채비를 마친 새누리당은 화합형 선대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제 총선 공천자 대회를 통해 선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한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시작으로 단결에 나섰습니다. 근심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에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없습니다. 오로지 총선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갖춘 새누리당 선대위에는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이인재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야권 영입 인사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DJ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강봉균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정계에 입문해 3선을 한 의원 출신으로 과거 야권의 경제통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박근혜 당시 선대위원장의 원톱 체제였던 점을 제외하면 이번에도 지도부의 화합과 동시에 외부 영입 인사를 통한 경제 이슈 선점이라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뛰어라 국회야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건 새누리당은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라는 모토를 내거는 등 야당 심판론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의당의 선대위도 전현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6인 공동체제입니다. 심상정 상임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정진우 원내대표와 더불어 노회찬 천우선 전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조준호 정의당 초대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미 지난 14일에 선대위를 발족한 정의당은 선대위를 정의로운 선대위로 칭하며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모범을 보인 정당은 정의당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부터 24차례에 걸쳐서 총론적인 정책 기조와 분야별 공약을 발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민생 제일 선명 야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민 월급 300만 원, 복지임금 100만 원이라는 대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택했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김영환 의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까지 4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였던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1, 2번 후보자인 신용현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어제 추가로 임명하면서 6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의 특징은 과학, 대표 선수인 신용현 전 원장, 오세정 교수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지낸 안철수 대표,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인 김영환 의원까지 6명 중 4명이 과학계 인사입니다. 국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기존 정치체제를 타파하겠다는 국민의당이지만 현재 꾸려진 선대위의 면면은 특정 분야에 치우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하게 원톱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11명의 선대위 부위원장단이 권역별 혹은 기능별 선대위원장을 겸합니다. 더민주는 더불어경제선대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부위원장단 구성에서 경제는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점은 보수 성향 인사들입니다. 서울권역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을 했고 대구 권역의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대표적인 여권 인사로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정책은 오늘 발족한 국민경제상황실이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황실의 요직에는 금융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88만 원 세대의 공동저자로 유명한 우석훈 부실장 외에 실장, 부실장 자리가 전부 금융계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경제상황실장을 맡은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B금융지주 사회이사 등을 지냈고 당선권인 비례대표 4번을 받았습니다. 낙수효과를 비롯한 현 정부 경제정책에는 비판적이지만 해외 투기 자본 논스타를 옹호한 글을 기고하는 등 자본 친화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진영 부실장은 삼성증권 마케팅 담당 상무, 우리투자증권 리테일 사업 본부장에 이어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자, 노 기자의 멘트 들으셨는데 안 처장님. 예.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구성, 또 새누리당, 국민의당,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새누리당은 엉망이라고 치고. 네. 더불어민주당 근데 어떻게 이번에 보세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실망스러웠던 이번 선대위 구성 전에 비례대표 파동입니다. 네. 사실 여기 우리 양효원 연국장님, 임경님 계시는데 원래 비례대표라는 게 사회경제 약자들의 대표성과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런 대표성을 보강하고 보충하고 또 환경,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 사회적 권리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아직 뽑히지 못하는 분야를 대변하는 분들이 대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제1, 2, 3당의 비례대표는 그것과 거리가 벌어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비록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중간에 중앙위원회에서 상당한 교정이 있긴 했지만 최초 발표된 명단에 큰 실망이 있었는데 이번 선대위도 아마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이제 우리 사회가 노동 중심으로 또 민생 제일로 그리고 친환경, 친녹색으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여성과 청년 또는 사회 약자들이 전면화되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이분들이 전면화되는 게 이제 참다운 정치고 참다운 정책인데 면면을 보면 우리 오석훈 박사님 같은 좋은 분도 눈에 띄긴 하지만 오히려 새누리당에 가까워 보이는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여러분 있다는 거. 또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 일했던 분들도 여러분 왔다는 거.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예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라든지 많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평화를 파괴하고 청년이나 여성이나 환경 같은 가치들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 그걸 제어하고 대응할 힘 있는 선대위를 못 만들고 참 희한하게 만들었다 이런 비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따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는 환경단체에 있으니까 저희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도 가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뭘까?
그리고 가장 그 어려워하고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특히 국회 입법부가 행정부의 저런 무지막지한 여러 가지 그런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부가 시민을 대표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애 엄마이기도 해서 교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지의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당장 오늘 얼마나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집에 가면 머리를 꼭 감아야 된다가 뉴스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럴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다음에 이걸 인터넷을 뒤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법부라고 하면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하면 그런 가치를 반영하는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금융의 주도권을 진 사람들만의 그것이 아니라 근데 그 비례대표도 그렇고 선대위도 그렇고 그런 좀 가렵고 아프고 약하고 아니면 돌봐줘야 되고 아니면 더 돌아봐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그 외면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섭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정말 나를 대표하는 사람인가? 나를 대리해서 나를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정의당하고 녹색당은 아마 당원들 투표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맞죠. 독일 쪽에 있는 분들께 여쭤봐도 이런 식의 공천 파동은 상상도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나 이런 정치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달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정치가 생활이고 그러면 정당인이 들어가서 당원 투표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과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 총선 네트워크도 어쨌든 회원들 대상으로 이번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제가 유권자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그 중요한 비례대표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어제 우리 임경지 위원장님과 저희가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님하고 정의당 조성주 대표님과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만났는데요. 일단 녹색당, 정의당 정말 비례대표를 당원들이 직접 선거하고 또 그 시민사회라든지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상당히 갖추기 노력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 청년들의 문제, 주거권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임경지 의원님 저희하고는 사실 좀 감동받았거든요. 좋더라고요. 그 분야에 텐데 근데 참 그런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선대위를 보면서 상당히 노쇠했다는 맞아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한국 경제라던가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원인 중에 전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교체 혹은 시대교체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정치를 누가 바꿀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대체로 나이들도 너무 많고 이미 각계에서의 그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그들이 너무 권위를 많이 가진 건 아닌가 이런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우클릭을 해도 너무 했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저기서 그냥 한나라당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불러다가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당별 공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로 꼽히는 청년 구직수당 문제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는 청년 세대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문제 해결책을 일자리로 봤습니다. 주목한 것은 같았지만 그 해법은 여야가 달랐습니다. 청년 수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정당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약입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3년 안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취업정보와 함께 교육, 훈련,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년희망 아카데미는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일자리 확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야당들은 구직수당을 도입해 직접적인 지원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구직 지원금인 해리포터 지원금을 내세웠습니다. 이 지원금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 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해리포터를 썼다는 일화에서 착안해 명명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선하는 구직 활동을 하는 18세에서 34세인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부분 상환을 전제로 한 방안을 냈습니다. 혼합형 청년 구직수당입니다.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인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취업 뒤 4년간 고용보험료를 할증해서 구직기간에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정의당 역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청년 디딤돌 급여로 15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연간 최대 540만 원까지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노동당은 매달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청년에게는 매월 100만 원의 보장소득을 약속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와 생계비 절감으로 발생하는 70만 원과 기본소득 30만 원을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의 보장소득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녹색당은 매달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으로 청년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야당들은 수당이라는 직접적인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는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여야의 공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약이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제대로 판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임 위원장님,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각 당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야당들은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국민의당이 후불제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이런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청년 구직수당 같은 경우는 권리의 보장 측면과 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으로 약간의 나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령 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바로 노동당과 녹색당의 기본소득 등과 같은 제도고요. 소득 보전의 구직수당 같은 경우가 이제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의 대안인데요. 사실상 문제의 초점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위기라고 하는 거는 구직에서부터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건데요. 청년들이 보통 구직 활동을 하면 많은 기성세대들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가령 시험을 본다거나. 근데 이제 광고계에 취직을 하고 싶은 친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광고 동아리를 듣는 것이고 공모전에서 나가기 위해서 광고 영상을 찍는 일입니다. 그리고 광고계 선배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요. 그리고 압박 면접이다 뭐다 뭐 스터디 등과 같이 사실 많은 공간과 또 비용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점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가 사실상 구직수당의 핵심이고 저는 4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수 진을 보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건 당연히 새누리당 정책인데요.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내걸었습니다. 뭐 물론 내용이야 사실 나쁠 게 없겠죠. 뭐라도 하면 좋은 게 지금의 청년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집권 여당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크게 강조되지도 않고 또 크게 부족함도 없지만 문제는 아까 언급한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인데요. 매년 선거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실상 믿업지 못한 것이 지금 청년들의 반응 같은 겁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사실 전 되게 안타까운 공약 같은 건데요.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훈합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실 구직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게다가 좋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취직했다고 갚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보정, 그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장해주는 이런 점이 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정의당이 안정적으로 설계를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급여라는 이름으로 구직이 취업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년의 이행기 관점으로 보는 철학이라던가 재원의 설계도 굉장히 모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전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민중연합당의 공약도 좀 한편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흑수저의 직접 정치를 이제 표방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이제 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들을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사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제 권리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청년을 어떤 계층으로 봐야 될지 좀 이런 진지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공천파동과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번 총선이 청년 정책의 그런 일자리 몇십만 개에 초점에서 보다 확대되는 방식,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주거에서의 위기, 부채에서의 위기를 논쟁적으로 시작하는 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면요. 오늘 여기는 자세는 안 나왔는데 사실 청년 고용 할당제라고 지금 공공 부문에서만 매년 3%씩 이렇게 정원에 늘리고 있는데 그게 의외로 공기업들이 사람 많이 뽑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경환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측근들, 인턴들 그 취업 불법 부당의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실제 채용이 됐거든요. 거기 보면 1년에 30-40명 뽑는 거로 나와요. 그게 다 공공부문 채용 고용 할당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이 뽑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민간 대기업으로 지금 3%인데 5%로 더 늘리고 민간 대기업으로도 의무화되면 일자리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공부 일자리 막 만들고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하면 이제 그래서 저희 청년계랑 저희 총선 네트워크 또 총선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저렇게 미취업 단계에는 도와줘야 돼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또 취업하는 돈도 들고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대신에 청년고용 할당제 같은 열려진 공간을 통해서 대기업은 대기업, 공기업은 공기업, 또 뭐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분이 안 나왔는데 요걸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요. 이건 정확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청년십 안타까운 국민들이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라든지 공공부 일자리 대폭 만드는 걸 새누리당이 반대 또는 소극적으로 있다. 나머지 야당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양 국장님, 그 노후 원전 문제, 수명 연장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정당별로 그러면 새로운 핵 발전소 신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원전을 좀 재검토한다거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그 축소하는 쪽으로 대부분 방향을 갖고 있죠. 노동당하고 녹색당, 정의당은 확실한 탈핵을 시기까지 명시를 하고 있어요. 2040년 뭐 등등 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원전은 중단하고, 그리고 그 신규 부지도 취소하고, 그리고 설계 수명이 끝난 거는 지금 월성원전 1호기하고 고리원전 1호기 두 개가 있는데, 고리 1호기는 올 6월 달에 폐쇄 결정이 날 겁니다. 결정을 했고 폐쇄될 겁니다. 근데 월성원전 1호기는 앞으로 한 7년 더 가동될 예정인데, 이런 이제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신규 원전도 추진해야 되고, 신규 부지도 계속 가야 되고, 이제 뭐 노후 원전도 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국민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노후 원전은 폐쇄를 해야 된다고 또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핵발전소 없어지면 전기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네, 우려를 네, 하시는데 네.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가 지금도 엄청나게 남아들고 아, 있죠. 그래요? 예. 엄청나게 너무 발전량이 너무 많고 지금 이제 한전이 작년에 영업이익 11조 3천억 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부채를 들여다보면 부채가 113조인가 그래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한 72조가 늘었어요. 5년 사이에 72조의 부채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발전소 짓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때 다 빚 끌어다가 발전소를 지은 거죠. 그래서 뭐 고정 자산이 또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게 다 발전소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시간 지나면은 다 제로가 되는 자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지난 겨울에 이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전기 소비가 급증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원전 14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전기 소비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일 높을 때도 10몇 개가 남았는데 올해에 11개가 더 들어와요, 발전소가. 예. 그러면은 제일 많이 쓸 때에도 14개 들어와 11개면 25개가 남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쓸 때 25개가 남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0개, 어떨 때는 40개, 어떨 때는 원전 50개 정도가 남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너무 과잉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원전뿐만이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도 20개를 더 짓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민간 자본에게 전기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쓸 거라고 먼저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한테도 계획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한테도 줘서 가스 발전을 이렇게 많이 짓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이때에도 남으니까. 그러니까 가스 발전은 제일 나중에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은 돌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지어놨는데 돌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잘 안 그래서 알려져서 지원금을 문제는. 줘요. 그래서 네. 가동하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되면 정부가 그걸로 또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으로. 얘기들이 네. 안 알려졌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질의서를 보낼 때 썼죠. 전기가 지금도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남아돌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올해만 들어올 발전소가 원전 11개 분량이다. 그러니 신규 원전이 필요하겠냐? 예. 라고 질의를 했죠. 그래도 그리고 새누리당은 필요하다. 예, 그럼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는 전기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짓말로. 아니 그 예상이 뭐냐면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요?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2년마다 하는 발표하는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발표하면서 작년에 전력 수요 증가율이 4.3%가 될 거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작년은 금방이잖아요. 작년 말에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1.3%예요. 3년 연속 1%대로 이제 정체가 된 거죠. 올해는 4.7%로 더 증가할 거다 그랬는데 역시나 한 1%대, 저는 0%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지금 다 그 설비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GDP를 높게 잡으니까 이 GDP를 떠받치는 산업계가 이제 더 많이 가동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다 종속되다 보니까 전기 소비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논리를 발전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채만 쌓이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부채 쌓이면서 한 1조 5천억 원을 배당을 했어요. 한전이 11조가 했으니까 1조 5천억 배당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 자본이 32%, 그러니까 한 4천억 정도는 외국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요. 그야말로. 외국 자본 좋은 일만. 그러니까. SK텔레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민 속이고 국민들로부터 뜯어내가지고 참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거 문제 얘기해 볼게요. 예, 주거 문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 우리 주거 문제 얘기해야 되는데 예. 특히 이제 요즘 전세 가격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가게 얻어서 일하시는 분들 가게세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각 정당별로 이런 주거 문제, 임대 문제 이런 문제 좀 해결할 방안들이 있나요? 예,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정당은 전월세 해방당 또는 전월세가 너무 비싸당
뭐 이런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경지 대표님이 당수를 하면 제가 부위원장을 할 생각이 있는데. 전 대변인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다 셋 다 세입자니까요. 네. 정말 열받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전월 상한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전월세가 너무 비싸지잖아요. 막 뛰고 전세를 월세로 마구 올리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못하게 다른 나라 다 문명국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야당들이 또 다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 정말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여당이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런 뭐 임대주택 확충한다든지 이런 건 여당도 공약을 내놨어요.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이제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는 분들의 문제이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민간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건물주가 막 몇 천만 원씩 갑자기 올려달라고 월세로 갑자기 50만 원, 1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우리 국민들 50%인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월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못 올리게 전세로 월세로 폭력적으로 못 전환하게. 근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반대합니다. 나머지 당이 다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특히 주거 약자인 서민들하고 청년들이 두 번 죽는 거죠.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적은데 그렇게 집권하게 번 돈도 주거비가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이 청년하고 서민층에서는요.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의 주거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예. 대학생들도 심지어는 신학기 되면 방을 못 구해가지고 천정부지로 돈이 올라가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의 문제 그리고 정당에서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국의 주거빈곤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매번 조금씩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서울에서는 청년만 유독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이거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물론 10명 중에 3명이 주거빈곤율이 만큼 심각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정당들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확충되어야 하지만 사실 지금 아무런 임대료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 집을 정말 임대하고 있는 집인지 아닌지도 보지 않고 임대사업으로 하는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과세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위 말하는 고삐 풀린 망화지와도 같은 임대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요. 참 정당들이 그래요. 한 20년 전에도 전월세 상한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 총선 심지어 새누리당도 지역별 임대료 협의기구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고통은 심화되고 있지만 정당들이 이거 정치적 힘으로 연결을 하지 않고 소수 정당들은 주장은 하지만 이 힘을 아직 뛰어넘지 못하는 관문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건데요. 공약이 모두 같으면 이 공약 정도는 1호 법안으로 하자라고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결국 하지 않는 건 하고 싶지 않은 정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대시장을 좀 공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정당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이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과 같은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입니다. 사실 제가 정의당 좀 공약 중에 재밌었던 거는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공정 건설까지 하면서 이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권이 보장됐을 때 이 집에 사는 사람도 주거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단일한 정책에서 종합적 정책으로 접근하는 거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여타 노동당, 녹색당도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으로 저 숨통은 트이게 하고 있지만 이들이 좀 정치적 힘을 가졌으면 하는 그래서 여기 많이 보신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 정당들에게 비례 투표는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가 단순히 에너지나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나 아니면 일자리 문제 이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한국전력공사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전기요금을 낮추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낮추면 또 전기 소비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뭐 유럽보다 절반 이하고 뭐 이런 상태라서 그것보다는 독일이 쓰는 방식인데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 영업이익이 11조면 그중에 최소한 2, 3조는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재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신산업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신산업이라고 말하거나 녹색성장이라고 말하거나 창조경제라고 말하는 그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산업화 되게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 대기업, 그 주요 대기업들 보면 현금성 자산 정말 100조 가까이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시 투자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올까. 물론 뭐 대선 때 나오긴 하겠지만, 그건 분명히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오바마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주요한 산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든 아니면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러면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돈이 순환되니까 GDP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에너지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새로 세팅을 할 거냐. 분명히 기존의 근간 산업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안 나오고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당들이 자기 정책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요. 안 차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부산 방문했었죠. 예, 친박 지역만 그렇죠. 방문했죠. 그리고 오늘 국정원을 가셨어요. 예.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 홍보 영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러니까 소위 정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노골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선거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박근혜 어떻게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모두의 반대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두의 반대도 불구하고 전면 폐쇄해서 그때부터 얼어붙은 국면을 만들고 선거가 분위기가 뜨면 뜰수록 집권 세력의 심판이라는 선거의 특질이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 이슈만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지금도 이례적으로 또 갑자기 전 60만이 넘는 국군들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선거 개입했다고 봅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노동부는 이 봄날이잖아. 따뜻한 봄날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노동부의 노동개혁이라든지 인턴 정책이. 그 새누리당하고 색깔이 똑같은 빨간 옷을 입고 광고를 찍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 야당의 색깔 비슷한 옷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 명이, 열 몇 명이 광고를 찍는 그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시 노동부가 돈을 국민 세금 들여서 정책을 홍보하면서 새누리당이 마치 하는 것처럼 연상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아까 말한 것처럼 대구와 부산 친박 후보들, 우리 양이원영 국장님이 말했던 윤상직 이런 데만 막 돌아다닌 거거든요. 정말 얄밉고 황당한 행태죠. 그래서 제가 노동부는 이제 선관위 신고했고요. 오늘 국정원 항의 방문 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댓글 달고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철수해라. 가만히 경고 방문 갔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계속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근질근질 하시겠어요, 선거의 여왕께서.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의 여왕이니까 이거 뭔가 자기 뜻대로 지금 안 굴러갔잖아요. 유승민도 막 공천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되면 바로 선관위 신고하거나 고발한다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동섭 전 행자부 장관의 축배도조차도 무혐의로 됐는데 지금 정권에서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여당 승리를 위하여도 무혐의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진박 계열로 공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참 나쁜 게 저희 낙선운동 할 때 후보자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위배된다 그래서 저희도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 문구에 뭐가 있냐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어도 안 된다라고 사실 저희도 빨간색을 이제 썼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너무 사실 자기적이고 나쁜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관이 빨간 스웨터 입고 오고요. 또 거기 나오는 모델 어린이들이 전부 다 갑자기 봄인데 목도리라고 했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왜 했냐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동계약이나 인턴 정책이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돈 주고 국민세금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만 거기에다가 새누리당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세 분한테 각 분야별로 여러분 이제 전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분야별로 각 정당의 정책 또는 입장 먼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고 정당별로요? 정당별로 그리고 그 점수 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정책을 개발해 봐라. 이런 제안을 한다면 안 처장님부터 말씀. 그래서 아마 점수를 주면 현행 선거법에 점수로 각 당의 정책을 평가하거나 후보들의 걸리나요, 그러면? 평가를 점수 주는 것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황당한 법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끼리 일면 저당 100점, 저당 90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근원당에서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종합적으로 정보를 보는 건데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그런 걸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면 저희 경제민주화나 민생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낙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도 야당들은 이제 중간은 하고 있는데
우리 임경지 원장이 오늘 여러 말씀했는데 야당들이 대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청년단체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수용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집요하게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그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는데 우리 야당은 그런 집요함이 없냐는 거죠.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의 일자리, 청년 고용할당,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거 가지고 매일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여당이랑. 근데 그런 게 안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는 후하게 줄 수 있지만은 태도가 문제가 있다. 그런 태도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도 어렵고, 이번 총선 대선에서도 큰 점수를 따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치열하게 야당들이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맞서 싸우는 것 열심히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민생, 청년, 경제민주화 제대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양 국장님. 저는 정당으로 보면 뭐 야당들 다 그 환경 정책이나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의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그 이중적 입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낙천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지역당은 찬성하는데 중앙당은 애매한, 반대한다 또는 애매하게 아직 결정 안 했다 이렇게 좀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하고 만들고 있죠. 심지어 이제 문재인 지역구에 출마하는 배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죠. 인간이 먼저다. 저희가 그 소명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낙천 인사를 선정한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인간이 자연보다 먼저다 이렇게 답을 내오시긴 했더라고요. 그런 소신 발언을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국토난 개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4대강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누리당이 낙제 점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원전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반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희망을 보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환경이든 탈핵이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의원들이 공천에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지역구 선택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핵이나 환경 쪽에 전략 공천이든 단수 공천이든 이게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 19대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그나마 당선된 분들 중에 한 36명 정도가 탈핵 쪽을 지지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때 분명히 탈핵을 입장을 표명을 했으면. 그리고 지금 뭐 후쿠시마, 체르노빌 각각 5주년, 30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쪽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도 없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제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니까 녹색당이나 정의당 같은 게 있거든요. 정의당은 김재남 의원이 오랫동안 하셨고 이번에 재선되시면 훨씬 더 열심히 하실 거고, 녹색당도 뭐 하승수 후보나 이유진 후보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용은 있지만 사실상 사람이 없는 거죠. 독일도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잘 된 게 거기는 3인당에 한 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녹색당의 의회 진출도 역할이 컸고 연립정부를 만드는 것도 컸지만 의회에서 태양의 의원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 한 명이 집요하게 팠어요. 그것만 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300명 다 없어도 되는 거죠. 어느 한 명이라도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사람이 있느냐. 그게 청년에 대한 거든 노동에 대한 거든 환경에 대한 거든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임경지 위원장. 저는 사실 총선이 이제 4년의 임기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끝나고 맞이하게 되는 건 인구절벽입니다. 2018년부터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시점인데요. 전 이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명감, 한 나라를 함께 시민들과 경영한다는 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 같은 거 뭔가 저 그랬을 때 그게 경제민주화, 이거 그 절대적 기준은 청년과 전 주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쟁적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아마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 청년들 투표율 올리기
특히 유권자에게 향하는 부탁 같은 것들이 투표를 많이 하자일 텐데요.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청년 때문에 졌다라거나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우려가 높습니다. 근데 사실 투표율 높이기의 몫은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가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선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눈에 불을 켜고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전에는 참여연대에서 예, 예.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예, 운동도 지금도 하셨잖아요. 제가 총선 내에서 지금 앞으로 예. 사실 6시에 투표 끝나면 그러니까. 그날도 일하는 분들 그렇죠. 뭐 날품팔이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 입장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9시가 연장하자 하는데 선관위가 이걸 제대로 안 해주고 있고 사전투표소도 대학까지 설치하면 좋잖아요. 근데 동의 하나씩만 해야 된다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 축소위원회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누구 아주 이제- 고액 예. 광고 후원자들 할 시간에 그러니까요. 사람 더 제가 응해서 하면 그래도 되지. 이 와중에도 우리 총선 청년 광고모델 네트워크하고 엄청 총선 비쌀 넷이 텐데 말이야. 총선 넷에 3분 총선이라고 그래서요. 예. 딱 3분이면 예, 그 맞아요. 지역의 후보자 모두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핵무장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탈핵인지 아니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 총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재미를 느껴서 우리 청년 세대들도 더 재미를 느껴서 청년한테 여러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요. 좋은 정책, 좋은 정치가 재밌으면 하지 말아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우리 임경정 의원이 호소가 그거였는데 저도 공감하고 3분 총선은 아무튼간 적극 시간 추천해 봅니다. 연장하는 거는 그게 참 이상한 게 저희는 주민투표 민간에서 했거든요. 네. 영덕 네. 햇발전소 유치 찬반, 기장 해수 담수화 공급 찬반, 네. 그거 다 8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민간이 할 때도 8시까지 아니 했는데 보궐선거도 지금 8시까지인가 하잖아요. 네. 왜 근데 보궐선거도 하면서 더 중요한 선거에서는 6시까지 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선관위. 그날 휴가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규직들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투표권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들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시스템을 잘 그렇죠. 만드는 그런 게. 것도 예. 제가 마지막까지 더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나와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후보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국회 내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원내 4개 정당이 총선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각자 강조하는 바는 다르지만 4가지 슬로건 중 일부를 추려서 나름대로 엮어봤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군요. 문제는 경제인데 여기서 멈추면 기회는 없다. 국회가 뛰어서 월급 300만 원, 복지 임금 100만 원 시대를 이루자. 이거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이런 목표를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주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